안녕하세요.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인포맥스T의 이정우입니다. 디지털 자산과 금융, IT 정보까지 꽉 찬 블록이 되어서 디지털 세상과 여러분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T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전문가의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듣는 시간입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상명대 감성공학과 박성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의 박성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잖아요. 네. 또 최근에는 챗 GPT라는 영역 때문에 더 많은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과 인간이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부분을 이제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감성공학과라는 또 전공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되게 생소하거든요. 네. 네, 이 감성공학과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연구하고 한 부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사람의 감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감성을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사람에 대한 감성, 감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 어떠한 서비스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공학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감성공학과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컴퓨터공학과에서 정말 코딩을 정말 잘하는 네. 부분만 정말 열중했다면 이제는 사실은 그런 코딩의 결과가 사람과 뭔가 연결되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영역도 좀 중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게 계속 요즘 정말 많은 네.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까지일까를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는 최근에 이게 정말 사람과 비슷한 기능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이 열광을 하더라고요. 네. 궁극적인 목표가 정말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가 혹시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하네요. 굉장히 그 중요하고 근원적인 질문인데요. 네. 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우리의 일상에 좀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자기 전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 이용성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오늘 아침 연합뉴스에 오면서 이제 택시를 탔거든요. 네. 근데 택시분께 연합뉴스 갑시다 했더니 이제 기사님이 그 폰으로 연합뉴스 가족 했더니 그게 네. 이제 음성 인식도 자연어 처리가 돼가지고 네. 지도상에 잘 매핑이 되더라고요. 연합뉴스 가자 하라고 했더니 네네. 그 예전에는 뭐 7년 전 우리가 AI 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네. 손으로 다 타이핑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쪽 다 눌러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 그 핸드폰 그 UI 있는 화면은 네네. 글자도 컸었어요. 잘 눌러지라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그 편리해졌는데요. 이제 시작이죠. 네. 그런 언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간끼리 소통할 때는 또 비언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제스처라든지 또 표정이라든지 우리가 소통할 때는 그런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의 감정도 보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인 이유이긴 한데 AI도 그런 식으로 다가가야 네. 우리한테 정말 유용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발전 방향은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 과거에는 정말 그 인공지능 채팅만 보더라도 네. 좀 기계와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이제 챗 GPT가 이게 열광하는 이유는 대화를 했더니 사람과 같이 대화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점점 더 이제 사람과 같은 거, 그러니까 내 감정까지 읽는 뭔가 또 나오면 정말 또 열광할 것 같기는 한데 네네. 그 이런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을 좀 하게 된 지속 가능한 발전이죠. 네. 그 핵심 포인트가 좀 뭐라고 보세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초거대 AI가 이제 키워드인데요. 그 일단 AI가 대규모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작했다는 것,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학습을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과거 차원이 다른 이제 데이터셋, 우리가 뭐 좀 파라미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데이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AI 모델의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파라미터인데요. 그래서 데이터셋과 AI의 모델의 규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뭐 GPT의 성능 향상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또 네트워크에 대한 인프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성공학
과시고 뭔가 인간의 어떤 감성들을 읽어내고 이런 것들도 단순히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고 네. 파라미터가 많아지고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 너무나 그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 학자들이 AI 학자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네. 논의도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전통적인 LLM, Large 그 랭귀지 모델이 네. 계속 파라미터 개수가 증가를 하고 데이터만 엄청나게 학습해서 되는가에 네. 대한 이슈입니다. 네, 저는 많은 학자들처럼 그렇게 한다고 한들 정말 네. 우리가 네. 상대의 감정을 이해를 하고 또 공감을 하고 그런 레벨까지는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사람 수준으로 가는 거는 아무리 데이터가 많이 들어간들 한계가 네. 있다 이 얘기시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AIG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 강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인간을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나서 보통 엄마하고 프로토 이미테이션, 엄마 이렇게 막 따라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게 공감의 어떤 기초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 뇌의 전두엽에는 네. 그 미러링 뉴런이라고 복사 뉴런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따라하는 것들이죠. 뭐 가장 실례로 아기가 여기서 울고 있으면 저쪽 끝에 있는 다른 아기가 이 아기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또 울기도 하거든요. 우니까. 그래서 뭔가 따라하는 것들. 실제로도 지금 옆에 누군가 나한테 친한 사람이 슬퍼하고 있고 뭔가 네. 안 좋아 보이는 상태일 때 우리가 왠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네. 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affective empathy, 감성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미러링 뉴런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인지 공감이라는 거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슬퍼할까? 맞아. 예전에 2주 전에 뭔가 여자친구하고 깨졌다는 얘기를 나한테 했었어 하고 네네. 기억과는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서 왜 상대가 그런 감정 상태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다 공감인데 네. 이런 것들은 인간이 태어나고 그 뇌가 발전하고 엄마하고 또 가족하고 인터랙션하면서 형성이 되는 것들입니다. 네네. 단순히 파라미터 개수를 늘린다, 네.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것도 이따가 제가 비슷하게 또 질문 한번 드릴 게 있어가지고 다음 질문 좀 드릴 건데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하실 때 초거대 AI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인공지능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딥러닝, 네. 알파고를 잘 알잖아요. 맞습니다.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초거대 AI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분류되는 거고 초거대 AI가 과연 뭔지 한번 그것도 한번 좀 설명해 네,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알파고 사건도 빵 터지고 그 딥 뉴럴 네트워크가 발전이 됐다는 다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챗 GPT만 하더라도 이거를 좀 분해해서 저희가 보게 되면은 챗 GPT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GPT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오픈 AI에서 만든 GPT가 그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AI인데요. 네. Generative 생성을 합니다. 생성형. 말을. 네. 그래서 이 GPT가 중요한 거고 이제 앞에 채트가 되면서 최근에 나온 건데요. 네. 그래서 GPT는 초거대 언어 모델인 거고 챗 GPT는 이 모델을 가지고 채팅을 할 수 있는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형태의 인터페이스와 모든 기제가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요는 GPT이기 때문에 그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기술을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이거는 구글에서 2017년에 만든 마찬가지로 언어 모델입니다. 네네. 트랜스포머입니다. 이제 요거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규모 데이터를 병렬 처리를 합니다. 네. 병렬 처리를 하고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단어 간의 관계성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네.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시브한 데이터를 대규모 데이터를 갖다가 그 단어 간의 어떤 문장 간의 맥락을 이해하다 보니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진 거고요. 네. 이 트랜스포머 AI 기술이 있기 때문에 GPT가 만들어진 거고 그걸 가지고 챗 형태로 만든 게 네. 챗 GPT인 겁니다. 이게 누가 최근에 이걸 비유를 할 때 그 우리가 수능 치면 오지선다 문제를 풀잖아요. 네네. 매번 단어를 만들 때마다 거의 이만지 선다의 단어를 펼쳐놓고 네. 가장 적합한 단어를 뽑고 그 다음 걸 맥락에 따라서 뽑고 네. 그렇게 문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려면 그런 부분을 또 연구하고 한 게 초거대 AI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 약간 이제 인간과 교감 이 부분 나왔잖아요. 오늘은 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또 여쭐 것 같은데 우리 영화에 보면 AI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실제 교감하고 AI가 자의식을 갖고 네. 대화를 하고 심지어는 뭐 사랑에 빠지고 이런 것도 이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인데요. 네. 그
AI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허라는 영화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고 네. 또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의 AI 기술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단순하게 뭔가 대규모로 늘린다라기보다는 인간이 감정 인식을 하고 또 감정 표현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탑다운적으로 설계를 해서 좀 결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언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비언어적인 부분. 네,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은 제가 말의 내용을 상대한테 전달을 하는 건데 사실 제스처, 저도 지금 제스처를 사용하고 있지만 네네네. 이것도 있는 거고 표정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목소리도 말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의 빠르기, 톤의 매너, 떨림, 그리고 뭐 떨림도 네. 있고요. 그런 완전- 것들을 인식을 해서 네. 상대 감정을 파악을 하고 공감해주고 네네. 네, 단어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표정들 인식하고 를 해줘야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 되게 많이 발전하겠네요. 그래서 요즘에 또 딥페이크라고 해서 이제 얼굴을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 표정 바꿔주면서 말 언어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많이 서비스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개발들이 같이 또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정말 약간 내 마음을 공감하는 것 같고 감정이 있는 것 같은 것들로 구현된 서비스 나오고 또 한 번에 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계에서도 그 단순한 자연어로 처리, 뭐 음성인식, 뭐 대용량 학습뿐만 아니라요. 공감 모델에 대한 공감의 메커니즘을 AI에 어떻게 설계를 하고 개발할 것인가로 저도 뭐 그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예. 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요. 예. 네,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 뭐 상품화 또 서비스 적용이 된다 보면은 대중들과 일반인들도 느낄 수 있는 AI가 나의 감정을 읽고 있어. 내가 체감적으로 AI가 나를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를 느끼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그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내 감정을 읽어가지고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런 맞습니다.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도 개발되고 하면 제도적으로도 뭔가 많이 붙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윤리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고요. 네.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그 사실은 AI가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을 표현한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용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인간의 어떤 뭐 인간이 명령을 내렸어. 그럼 그 말의 내용 이면에 또 감정이라는 감성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AI가 잘 인식을 해야 정교하게 사용자가 소비자가 이런 것들을 원하나를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처 때문에 뭔가 감정 인식과 감정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그거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많이 들여다봐야 되는 네.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잖아요. 인간 자체가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데이터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인간의 그런 단점들을 AI가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실제로 대기업들도 윤리 조직이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뭐 챗봇이 되던 음성인식 스피커가 되던 그런 윤리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언어들을 사용에 대해서는 그 모델상으로 걸러질 수 있는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챗 GPT의 혁신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가장 인간답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걸러야 되는, 검열해야 되는 단어를 가장 빠르고 잘 걸렀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가 나와서 맞습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까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단어들을 걸러내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GPT-3 기존의 GPT-3와 또 챗 GPT-3의 또 차이가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PT-3만 하더라도 뭐 3천억 개의 데이터셋을 학습을 했는데 챗 GPT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좀 더 진화를 해서 네. 이 데이터라는 부분은 또 꼭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요 데이터셋이 좀 더 어떻게 말씀드리면 족보화된 그러니까 네. 양질의 고급 데이터를 네. 학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좀 비윤리적인 부분 또 데이터의 정교성이 떨어지는 부분,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걸러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지금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약간 인간 어떤 감정 인식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과거에 그 소프트뱅크인가요? 감정 인식 로봇 네, 페퍼였나요? 나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중단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다음에 어떤 모델이 어떤 공감을 하는 인공지능이라면 네. 이런 형태의 로봇도 되게 미래적인 사업성이 있는 모델인 것 같은데 혹시 네. 이게 왜 중단됐고 이게 어떤 정도의 감정을 또 인식했는지가 좀 궁금한데 그 부분 네.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 페퍼가 나오자마자 네. 언론에 보고요. 다음 날 일본으로 비행기표 끊고 가서 아, 직접 그래요? 봤거든요. 왜냐면 관심 있는 아. 분야라서 실제로 CTO도 만나고 감정 모델 기술도 다 들여다봤는데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어쨌든 사업적으로는 중단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근원적으로 왜 실패를 했는가, 어떻게 보면 실패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실제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부분은요, 표정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페퍼한테 명령을 내릴 때 그 말에 담긴 감성도 네. 인식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뭔가 파악을 했어. 그럼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표피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페퍼하고 저도 일본 가가지고 네. 제가 일본어를 못하니까 그 네. 친구 한 명 데려가서 한번 해봐, 게임 해봐 해봤더니 이런 것들 보통 합니다. 페퍼가 너 지금 복권에 당첨이 됐어. 한번 그 표정을 지어봐 하면은 나 복권 당첨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페퍼가 그 표정을 보고 또 목소리 인식해가지고 그걸 점수화를 시켜서 보여줘. 일종의 게임인 거죠. 네네네. 근데 제 질문은 so what입니다. 일회적으로는 재밌겠죠. 네. 카페에서 뭐 재밌게 친구가 놀 수 있냐. 근데 일상에서 뭔가 지속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감정 인식이 돼야 되는 건데 그냥 한 번 재밌고 마는 하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화된 정말 인간끼리 공감하는 그러한 메커니즘 설계가 되어야 그 다음 브레이크드루가 이루어지는데 그러겠네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밖에 안 가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근데 있습니다. 그 영역이 이루어지면 정말 또 한 번 엄청난 또 사람들의 놀람과 자본이 투입되고 막 그런 거 이루어질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영역이 이게 감성 컴퓨팅 기술인가요? 감성 컴퓨팅 기술이라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MIT의 피카드 교수님이 제창한 그러한 전산과학의 연구 도메인인데요. 예. MIT 또 보스턴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성 컴퓨팅은 예를 들어서 사람의 감정을 인식을 하고 그 인식된 결과를 가지고 사람한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을 통칭하는 게 어펙티브 컴퓨팅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어펙티바 마찬가지로 MIT인데요. MIT에서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상품을 많이 합니다. 네. 거기서 어펙티브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상당한 상품화를 하고 또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광고가 있으면은 광고를 제작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제작하고 출시하기 이전에 콘티 레벨 있잖아요. 컨셉만 네. 잡은 레벨을 네. 가지고 그 잠재적인 소비자 그 광고를 시청하게 될 분들을 모셔놓고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보다가 너무 재밌어 하는 그런 것들이 표정이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감정의 변곡점적인 콘티의 의도대로 여기서 빵 터져야 돼 하는 것들을 보여드린 다음에 거기서 의도한 대로 네. 이제 소비자들이 드러내면 어펙티브 컴퓨팅 기술로 다 측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성공한 거고 컨셉대로 안 되고 뭔가 재밌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광고를 다 찍기 이전에 컨셉 레벨에서 초장에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 절약도 되고 유용하기 때문에 광고 회사로부터 상당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감성 컴퓨팅 기술도 결국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감정을 인식하는 표정도 인식을 해야 되지만 다른 제스처 또 음성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멀티 모델 감성 인식을 하고요. 그 모델 자체가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의 딥 뉴런 DNN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I 기술로 보셔도 됩니다. 오늘 이제 쭉 얘기 내용들이 결국 AI 기술이 AI 기술이 어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쪽의 메시지인데 그렇게 꼭 이해를 해야 되는 어떤 고려해야 될 이유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쭉 한 번만 간단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좀 좋을 것 말씀을 같아요.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감정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속된 말로 좀 너 나랑 사귈래? 하게 되면 그럼 상대가 같은 어라도 뉘앙스가 행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걸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실 사람끼리도 말의 표면적인 그 단어 음절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이면의 감성과 감정 때문에 의미 자체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인간도 그러기 때문에 AI도 사람의 의도와 뭐 예를 들어서 명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러네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살짝 몰입했었어요. 아까. 네. 그 뭐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보면 이제 특히 AI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미래 직업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과거에는 AI가 딱 그때 언제였냐면 알파고 나왔을 때 네. 미래 AI로 대체되지 않는 직업들 하면 보통 마지막 순위에 창의성, 네. 창조적인 창의성이 있는 직업들은 이제 조금 가장 나중에 대체가 될 거다. 그랬는데 네.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이미 AI가 이제 창의성을 가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 들어보면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뭐 인간의 감정도 가진 수준이 되다 보니 네네. 이게 그 이런 시대에 뭔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네. 예, 저는 여전히 인간의 창의성은 당연히 중요하고 네. 지금의 뭐 제너레이티브 AI를 가지고 여러 가지 창의성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흉내를 내는 여전히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조금만 더 들여다 보시면은 어차피 그 생성을 하고 있는 뭔가 그리고 또 노래를 만들고 하는 AI도 네. 데이터 학습의 결과잖아요. 네. 이 양질의 창의적인 인물들이 만든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바운더리 범주 안에서 뭔가 창의적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질문을 다시 돌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인간이 직업적으로 지향해야 될 바는 우리 고유의 영역인 감성과 감정의 창의적이라는 부분, 창의성이라는 부분들은 네.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모든 직업이 되든지 간에 AI에 대해서는 지금은 AI가 뭐 기술로 나오고 진화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인프라나 그냥 생활에 그냥 들어갈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술 창작을 하겠다 하게 되면 뭐 밑그림 정도는 AI가 그려준다든지 네. 옆에서 조수 역할은 분명 할 겁니다. 네. 하지만 그건 그냥 여전히 조수라는 한계잖아요. 어시스턴트라는 한계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벽을 뚫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유의 창의성과 또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업도 여전히 그걸 중요시하는 여기는 직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꿈이 이제 일러스트레이트 그림을 그리는 친구인데 하도 제가 챗GPT니 인공지능 이런 것들 얘기하고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미래 왜냐하면은 요즘 인공지능 생성형 AI가 훨씬 더 이미지 조합들 잘해서 네. 본인이 뭐 몇 날 며칠을 그린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오고 그렇다면 무엇을 추구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부모도 하게 되고 자녀도 하게 맞습니다. 되고 그런 시기라서 한번 또 여쭤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공지능의 우리가 쭉 이제 장점들 그리고 발전 방향들을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인공지능이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 네네. 그 부분이 뭔지 오늘 한번 좀 이렇게 네. 마무리 한번 해주시고 네. 맞추면 좋을 정리를 것 좀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 지금 학자들끼리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LLM, Large Language 모델을 계속 대용량 데이터, 지금 뭐 파라미터 개수도 1조 개 막 넘고 있어요. 네. 를 하고 있고 과연 그렇게 진행했을 때 정말 인간끼리 소통을 하고 또 하는 부분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마찬가지 많은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벽은 강인공지능을 그렇게 대용량 학습과 초거대 AI만으로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네. 지금은 다시 인간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네네네. 연구자들이 그 딥 뉴럴 네트워크가 빵 터지기 전에 원래 그랬었거든요. 원래 인간을 더 들여다보고 뇌과학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고 우리끼리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터랙션 할까, 공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에 대한 부분들을 심리학에서 사회학에서 뇌학에서 계속 들여다봤었는데요. 지금 알파고 사건 빵 터지고 딥에 대한 연구가 되다 보니까 잠시 AI 쪽에서 멈췄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여다보면은 그 벽을 깰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사이트가 나오고 브레이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박성준 교수님과 함께 인간이 과연 인공지능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